한국사 중간고사 대비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 들어가 볼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다툼을 벌였던 역사를 우리는 배웠죠. 경쟁 끝에 한강 유역을 차지한 국가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국시대 지도를 볼 때 만약에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시기는 고구려의 전성기 시절이구나 하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성기 순서는 한강 유역을 확보한 순서와 같아요. 그래서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4세기, 5세기, 6세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각각의 시기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달라요. 그래서 4세기에는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최고 전성기를 맞게 되고 5세기에는 고구려, 6세기에는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에요. 광개토 대왕은 만주 일대 장악하고요. 백제 공격하고요. 신라에 침입한 외까지 격퇴하면서 한반도 남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은 고구려의 원래 수도였던 국내성에서 남쪽의 평양으로 천도를 해요. 수도를 북에서 남쪽으로 옮겼죠. 그 이후에 남으로 진출하는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 남진 정책을 추진한다. 그래서 남쪽의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이때 백제 계로왕이 전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제는 위기 상황이죠. 수도가 함락되고 왕까지 전사했으니 이제 다시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백제의 중흥 노력 내용을 함께 볼게요. 일단 수도 한성이 함락됐기 때문에 남쪽에 웅진으로 천도해요. 그리고 이 백제의 중흥을 이끌었던 왕은 크게 두 명, 무령왕 그리고 성왕이 있어요. 먼저 무령왕부터 보면은 무령왕은 지방의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대요. 22담로가 뭐냐면 백제 지방 중요한 곳에 설치한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곳에 자기의 가족,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 거예요. 다음으로 성왕은 수도를 한 번 더 옮겨요.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 국호도 바꿔요. 남부여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백제는 신라의 진흥왕과 협력해가지고 그 당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을 빼앗아요. 그래서 한강 상류는 신라가 가지고 한강 하류는 백제가 나눠 가졌는데 신라 진흥왕이 배신한 거예요. 배신해서 백제가 가지고 있던 한강 하류까지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열받은 성왕은 신라와 한판 붙었어요. 성왕은 그래서 이 백제와 신라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성왕은 전장에 나가 있었던 자기 아들을 응원하러 응원차 방문하는 길에 숨어있던 신라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 관산성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좀 허무하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한강 유역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던 국가는 어디죠? 신라죠. 이제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해서 전성기를 맞이한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6세기죠. 자, 그러면 6세기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진흥왕의 영토 확장 이야기는 앞에서 간단하게 했죠. 백제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상류를 가져왔는데 백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강 하류까지 뺏어온 거죠.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하류 차지. 그래서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대가야를 정복했대요. 여러분, 대가야는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가야죠. 대가야를 진흥왕이 정복하면서 이제 가야는 지도상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돼요. 그럼 참고로 여러분, 참고로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가야는 어떤 가야인가요? 금관 가야였죠. 이 금관 가야는 신라 버풍왕이 정복합니다. 진흥왕 이전의 버풍왕이었죠. 그래서 버풍왕 때 금관 가야 정복, 진흥왕 때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진흥왕의 영토 확장 이야기는 비석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진흥왕은 자기가 정복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비석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진흥왕 순수비예요. 진흥왕 순수비를 통해서 진흥왕의 영토 확장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한강을 차지하면 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냐면 그 한강의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기반 확대되고 주도권 장악할 수 있게 되고요. 누구와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될까요? 중국이에요. 중국. 여러분, 이거는 아래 지도를 통해서 같이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아래 삼국의 항쟁, 삼국의 전성기 시절 지도가 각각 나와 있죠. 4세기 백제 발전,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자, 각각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4세기에는 백제가, 5세기에는 고구려가, 6세기에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 이 황해를 통해서 바다 건너 중국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할 수 있게 돼서 국가 발전에 굉장히 유리해요. 아까 빈칸 채웠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각각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예요? 4세기 근초고 왕이죠. 5세기는 누굴까요? 광개토 대왕과 남진정책. 이거 누구예요? 장수왕이죠. 6세기 신라의 발전을 이끌었던 왕은 진흥왕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은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이때는 백제 전성기 시절이고 근초고왕 때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올라와서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고구려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동아시아의 정세가 변했대요. 6세기 말경에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수나라가 통일을 해서 자기들 중심으로 동아시아 질서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고구려를 제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에 쳐들어옵니다. 일단 먼저 수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수나라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에 쳐들어왔대요. 113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활약으로 아주 크게 승리하게 되죠. 무슨 대첩인가요? 살수 대첩입니다. 자, 수나라는 살수 대첩에서 엄청나게 대패했기 때문에 후유증으로 얼마 안 가서 망해요.
그 뒤를 이어 등장한 나라가 당나라인데 당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고구려에 또 쳐들어와요. 이것이 바로 안시성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구려가 중국을 상대로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 와중에 신라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신라는 백제 배신하고 아까 한강유역 전부 다 차지했죠. 그 이후로 백제랑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았기 때문에 백제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어요. 견디다 못한 신라가 당나라의 김춘추를 파견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것을 당나라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동맹이 체결돼요. 무슨 동맹일까요? 신라의 라, 당나라 당 해서 나당 동맹이 체결되게 돼요. 이렇게 한 팀이 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대가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공격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백제의 고구려는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했지만 두 나라 모두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부흥운동. 그리고 특히 고구려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를 건국하죠. 그게 무슨 나라죠? 발해입니다. 발해. 그래서 발해 이야기는 저 밑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 고구려 백제 멸망하고 나서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당나라 같은 경우는 백제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신라는 당나라의 동맹을 깨고 당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전쟁이죠? 나당 전쟁입니다. 이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이겨요. 어떤 전투에서 승리를 했었죠?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676년에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6번 빈칸 안 썼네요. 6번 빈칸 뭘까요? 당나라겠죠. 당. 자, 신라가 이렇게 드디어 삼국 통일을 했어요. 삼국 통일.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한계점이 있죠. 자, 여러분 통일된 신라의 지도를 보면은 아쉬운 마음이 들 거예요. 왜 그렇죠? 영토가 줄었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그 드넓은 영토 전부를 통일하지는 못했어요. 영토가 어디에 한정되게 되나요? 영토가 대동강 이남에 한정되게 되죠. 신라의 국경선이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 남쪽으로 한정되는 불안정한 통일이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통일신라의 전반적인 통치체제를 정비한 신문왕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신문왕은 본인의 장인이었던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충격에 빠진 거예요. 자신의 장인어른도 나를 위협할 수 있구나.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 믿을 건 나밖에 없구나. 이런 결심을 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국왕 중심의 정치 운영 확립, 그 다음에 유학 교육을 받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립한다? 국학을 설립하기도 하고요. 노급을 폐지해서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자, 그 다음 통치체제 정비. 자, 신라가 통일됐으니까 넓어진 영토, 인구,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죠. 자, 통치체제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앙은 어떤 기구를 중심으로 운영을 했을까요? 무엇 중심으로? 집사부입니다. 집사부. 이 집사부는 왕의 직속 기관이에요.
왕권 강화와 연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에 지방행정 조직은 구주 5소경 체제로 정비를 합니다.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지방 곳곳에 5개의 소경을 설치했어요. 소경은 오늘날 광역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의 요지, 중요한 곳에 설치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군사 조직은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 자, 여러분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십정. 근데 이 중앙군 구서당의 구성이 좀 특이해요. 신라 사람뿐만 아니라 고구려 출신, 백제, 심지어 말갈족까지 포함시켰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통일된 신라의 민족 융합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십정. 자, 각 주에 일정씩 배치를 했대요. 그럼 이론상 구정이 되어야 되는데 한 주에 정을 하나 더 배치했기 때문에 총 10정이 되는 거죠. 왜 그랬냐면 한 주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고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정을 하나 더 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라의 무슨 문서일까요? 이거는 신라의 농민 지배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문서예요. 무슨 문서? 촌락 문서라고 하거든요. 이 촌락 문서에는 어떤 촌락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토지 면적은 또 얼마나 되는지, 가축은 몇 마리나 있는지 등등 엄청나게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예요. 이 촌락 문서를 통해서 당시의 통일신라가 강력한 지배력을 발휘해서 농민을 통제하고 지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시간이 흘러 신라도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신라 말기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무순왕 이후로 진골 귀족 간의 왕위 쟁탈전이 심각해졌을까요? 해공왕이에요, 해공왕. 해공왕 이후에는 중앙의 진골 귀족뿐만 아니라 김원창, 장보고 이런 지방 세력까지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면서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그런 엄청나게 혼란한 상황이 계속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1년도 못 채우고 물러난 왕이 존재할 정도로 중앙 정치가 완전 엉망이었어요. 이렇게 나라의 정치가 엉망인데 국가가 농민들을 살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농민 봉기로는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죠. 자,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중앙 정부가 지방 통제를 제대로 못하니 지방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방 세력. 자, 이 지방 세력이 누구냐면 호족이에요. 호족. 이 호족들은 지방의 군사 행정권을 장악하고 스스로 성주, 성의 주인,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신라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던 그런 세력이죠. 그래서 12번의 빈칸은 호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육두품은 누구일까요? 육두품. 자, 육두품은 누구냐면 여러분 신라 골품제도 기억나요? 골품제,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네, 이 육두품은 신라의 골품제도 안에서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육두품은 진골 다음으로 높은 신분층이었는데 중앙 관직의 장관급 좋은 자리는 진골 귀족들이 다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두품은 이 골품제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장관 자리까지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불만이 쌓여서 신라는 답이 없구나. 요즘 지방에서 잘 나가는 이 호족들과 한 팀이 돼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족 세력과 연대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육두품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통일신라는 다시 분열하게 돼요. 백제를 계승한 후백제, 고구려를 계승한 후고구려가 건국이 되면서 다시 3등분이 되는 거죠. 무슨 시대? 삼국시대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후삼국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통일신라와 공존했던 발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발해는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운 나라죠. 발해를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구려 출신 대조영이죠.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을 이끌고 발해를 건국했고, 당연히 고구려를 계승을 했대요. 그래서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공존하는 남북국의 형세를 이뤘다 해서 여러분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 함께 어우러서 남북국 시대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북국 시대에 발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발해의 영토가 엄청 넓어요. 옛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영토를 회복하죠. 이처럼 발해가 너무나 잘 나가니까 중국 당나라에서는 발해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다 동쪽에 아주 융성한 나라다라는 뜻을 담아서 해동 성국이라고 불렀어요. 바다 동쪽에 굉장히 융성한 나라다. 해동 성국이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발해의 최고 전성기 시절이죠. 9세기 선왕 때. 이처럼 잘 나가던 발해는 거란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데 사실 이 시기에 기록이 많이 존재하지 않아서 아직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발해의 통치 체제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교과서 26쪽에 발해 중앙정치기구 도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발해의 중앙정치기구 볼게요. 발해의 중앙정치조직은 삼성 6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삼성 6부. 이 삼성 6부 체제는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각 부서의 명칭이라든지 운영 방식은 발해만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발해 삼성 중에서도 최고 집행기구가 어디인가요? 정당성. 이 정당성이 최고 집행기구인데 이 정당성의 장관이었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합니다. 그다음에 육부를 좀 볼게요. 육부 같은 경우는 명칭이 당나라의 육부와 완전 달라요. 여러분 육부의 명칭을 좀 보면은 어떤 이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교의 덕목들이 반영되어 있죠. 충, 인, 예, 신 이런 것들이 유교 관련 덕목이잖아요. 그래서 육부의 명칭에 유교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발해만의 독자성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프린트로 돌아와서 자료 2번에 사료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2번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에 관련된 사료가 나와 있어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증거가 되는 사료들인 거죠. 자, 먼저 보면 대조영, 이 사람 누구예요? 발해를 건국한 사람이죠. 이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 본래 고려의 별종, 고려는 고구려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당의 고종 황제가 고구려를 쳐 없앴는데 고구려는 지금 뭐가 됐대요? 발해가 되었다. 그 다음에 고구려의 옛 장수 조영은 성이 대씨인데 고구려의 옛 장수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발해왕
문왕에게 칙서를 보냈다. 천왕이 어떤 왕한테 문안한대요? 고려 국왕한테 문항을 한대요. 자, 이렇게 여러 기록을 통해 발해가 어떤 국가를 계승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쉽죠? 고구려. 자, 이제 5페이지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시신앙과 예술부터 볼게요. 선사시대에 어떤 신앙들이 있었는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석기 시대 볼게요.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연 현상을 눈여겨보게 됐대요. 중시하게 됐대. 그래서 나타난 신앙이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여러분, 애니미즘은 무엇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연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토테미즘은 동물. 샤머니즘은 뭘까요? 샤머니즘은 무당이 점쳐주고 기도드리고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선생님 원래 무교였는데 어느 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점을 보러 갔는데 이 무당이 시험의 결과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그 시험 볼 때 벌어질 만한 상황들 있잖아요. 이거를 무당이 정확하게 맞춘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 이후로 가끔 누가 종교 물어보면 샤머니즘 믿는다고 농담처럼 얘기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샤머니즘은 무당의 주술적 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사시대 신앙과 관련해서는 암각화, 다른 말로 바위 그림이 발견이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울주반구대 암각화, 요게 유명해요. 그래서 1번 빈칸에는 바위 그림이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대 사회의 천진신앙. 고대 사회에서는 천신신앙이라고 해서 하늘의 신을 숭배하는 신앙이 널리 퍼졌고 이러한 천신신앙이 반영된 국가적인 행사가 또 있었죠. 뭘까요? 천신신앙이 반영된 국가적인 행사. 풍요를 기원하면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다 같이 술 먹으면서 놀면서 이런 국가적인 행사, 축제예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제천 행사죠. 그래서 2번 빅카는 제천 행사. 자, 여러분 우리가 제천 행사 관련해서는 초기 국가들의 제천 행사의 명칭 각각 공부를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부여의 제천 행사는 뭐였어요?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고구려의 제천 행사 동맹. 그다음에 동해는 무천. 그다음에 삼하는 5월, 10월 이렇게 2번 있었죠. 삼하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기 때문에 제천 행사를 2번 하는 거예요. 하늘에 2번 감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국가의 제천 행사의 명칭 이것들도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삼국시대의 종교와 사상 살펴보도록 합시다. 삼국시대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 등등 봐야 되는데 삼국시대 불교부터 볼게요. 수용의 목적은 사상의 통일. 사상의 통일. 수용 시기는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백제는 침류왕 때, 신라는 법붕왕 때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공인을 하게 됐죠.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죠. 자, 이 삼국시대 불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첫째, 왕권 강화를 뒷받침했다. 무슨 사상을 이용해서? 왕즉불 사상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 왕즉불 사상이 뭐냐면 왕이 곧 부처다 이 뜻이에요. 왕이 곧 부처나 다름없으니 당연히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됐겠죠. 자, 그 다음 특징 2번째는 무엇이냐면 대규모 불교 사찰을 건립했대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 국가 주도로 대규모 불교 사찰 같은 거를 만들면서 나라의 안녕, 발전을
빌기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나라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무슨 성격이라고 하냐면 호국적 성격이라고 해요. 나라를 보호하고자 하는 성격, 나라의 안녕 발전을 빌기 위한 목적. 자, 그래서 특징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통일신라와 발해의 불교를 살펴볼게요. 자, 통일신라의 불교.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스님 2명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누구와 누구? 일단은 의상. 이 4번은 누굴까요? 원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일신라 불교하면 원효와 의상을 알아야 하는데, 원효 같은 경우는 일심사상, 화쟁사상, 아미타신앙을 통해서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인물이죠. 자, 일심사상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한마음 한뜻이라는 뜻이에요. 이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와 싸우지 말고 화합하자는 화쟁사상을 제시하고, 아미타신앙은 또 뭐냐면 누구나 나무와 아미타불 이렇게 연불을 외우기만 하면은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연불만 외우면 극락왕생할 수 있대요. 쉽죠? 그래서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게 만든 인물이에요.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누구? 원효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요 시기에 이 통일신라 시기에 대표적인 불교 문화 관련 유적 불국사 석굴암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신라 말기에는 선종이 유행을 하는데, 이 선종은 불교 경전을 딸딸 외우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앉아서 수행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신라 말기 엄청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대유행하게 돼요. 그래서 지방 각지에 많은 사찰이 세워져서 무엇이 형성이 되냐면 구산, 선문이 형성이 되는데, 이 구산 형성이 뭐냐면 그냥 쉽게 이해해서 선종과 관련된 9가지 집단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9가지 승려 집단. 그만큼 전국 지방 각지에 선종이 유행을 했다는 거죠. 이 선종은 신라 말기에 성장했던 지방 세력 누구였나요? 호족 세력의 후원을 받아서 더더욱 발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 유학을 볼게요. 유학한 다음에 도교로 넘어갈게요. 자, 유학의 수용과 학문의 발달. 삼국시대 유학은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활발히 교류를 하면서 유학을 수용했는데, 유학을 왜 수용했을까요? 유학을 공부한 인재를 양성해서 행정 실무 담당하는 관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수도에 무엇을 세워서 유학 교육기관으로 태학을 설립해서 유교 경전과 역사서 교육을 시켰고, 백제는 오경박사, 그다음에 신라는 임신서기석이라고 해서 이거는 비석이에요. 유교 관련된 비석, 임신서기석. 이게 뭐냐면 임신년에 학생 둘이 유교 경전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고 스터디 계획을 짜가지고 이 계획을 지키기로 하늘에 맹세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비석이에요. 유교 공부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담겨진 비석이에요. 대단하죠?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발해의 유학을 보면은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듯이 신문왕 때 유학을 공부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국학을 설립을 했었죠. 그 다음에 원성왕 때는 국학 학생들 대상으로
유교 경전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 이거를 기준으로 관리를 선발했던 제도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5글자. 독서, 삼품과입니다. 독서, 삼품과. 유교 경전 이해 수준을 시험해서 관리 선발하는데 활용했던 제도예요. 유명한 문장가들의 활약도 있었죠. 강수, 설총, 최치원,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자, 발해 유학 볼게요. 발해 유학,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육부의 명칭에 어떤 덕목을 사용했었나요? 유교 덕목 사용했었죠. 충북, 인부, 예부, 이런 명칭들을 볼 수가 있었죠. 다음에 유교 경전 교육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했다? 주자감을 설치했다. 다음에 발해 문왕의 딸이었던 정효공주 묘지에도 유교 경전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까지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교와 풍수지리설의 유행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도교. 도교는 중국에서 들어온 종교예요. 도가사상 바탕으로 신선, 민간 결합해서 성립이 됐고 불로장생과 현세 구복을 추구한대요. 불로장생이 뭐냐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거예요. 현세의 복을 추구했던 그런 사상. 삼국시대 중국에서 전래돼서 어떤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했을까요?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을 했고 관련된 유물 유적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신도, 산수무늬 벽돌, 금동 대학로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교과서 통해서 사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풍수지리설은 뭐냐면 이 산의 모양, 지형적인 요인들이 인간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끼친다. 그런 사상. 그러니까 인간이 성공하고 망하고 복을 받고 화를 당하고 이런 것들에 이 지형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상이고 신라 말기에 유행했어요. 왜 신라 말기에 유행했을까요? 신라 말기에는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누가 성장했나요? 지방 세력 중에서도 호족 세력이 성장을 했죠. 이 호족들은 이 풍수지리설을 굉장히 지지했어요. 왜 그러냐면 신라는 신라 수도였던 경주 중심의 지리적인 인식이 엄청 셌거든요. 근데 이 호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근거지, 내가 사는 이 지방이 좋은 지역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호족들은 풍수지리설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신라 수도인 금성의 기운이 다했다. 기운이 다했고 나의 근거지, 내가 성장하는 이 지방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땅이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호족 세력의 성장과 관련해서 신라 말기에 크게 유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도교 관련 사료를 보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도교 관련 사진자료 보기 전에 불교도 같이 보고 갈게요. 여러분, 선종과 관련된 유물,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있죠. 다음에 발해 불교 관련해서는 이불병자상, 다음에 발해 석등, 이런 불교 관련 유물들이 있어요. 다음에 도교 관련 유물을 좀 볼게요. 자, 현무도, 다음에 그러니까 사신도 중에서 현무도인 거죠. 사신도 중에 하나. 다음에 산수무늬 벽돌. 다음에 금동대학로. 이 금동대학로에는 불교적인 요소와 도교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백제 금동대학로.
관련된 사진 자료들도 잘 보시고, 자, 오늘 중간고사 대비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해 봤고요. 교과서 위주로 복습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